자, 이제 페이지 68페이지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69쪽의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 관한 경우인데요.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이 개발의 경우는 개발의 규제가 있고 개발의 완화가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이제 개발에 관한 경우인데 개발 규제는 아까 보시다시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발만 아파트만 다 올라가면은 학교도 없어요. 아파트는 개발해가지고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그 공사 현장을 도로를 건너서 학교로 가야 돼.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엄청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세우게 한다거나 또 도로를 위의 도로가 아닌 직전 도로로 스쿨존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와 더불어서 기반시설을 함께 연동해라. 이것이 기반시설 연동제가 되겠죠.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도입된 것이 우리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이미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된 지역과 될 지역을 구분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미 많이 개발이 돼서 더 이상은 개발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개발을 못하게 규제하는 거야. 이것이 개발 밀도야. 그러니까 개발에 이미 빽빽하게 개발이 된 지역. 그래서 한마디로 주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죠. 이와 같은 지역. 개발이 된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여기는 곤란한 지역. 너무 개발이 빽빽하게 개발이 돼 있어서 더 이상은 도로공원 설치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이야. 이런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밀도를 아주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이니까 개발 고밀도 지역이죠. 개발 고밀도 지역을 중밀도나 저밀도로 관리하기 위한 구역. 그럼 중밀도, 저밀도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 하면 된다? 강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10층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을 5층밖에 건물을 못 세우게 한다면 땅 주인이 거기에 개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수지타산에 안 맞으니까. 그럼 안 하고 빈 땅이 생기면 그 땅을 시에서 수용을 하든가 돈 주고 매입하든가 해서 거기다가 공원 만들고 학교 세우고 이런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발 고밀도 지역을 개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밀도를 관리하는 구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그럼 수단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면 되는데 건폐율은 넓이고 용적률은 밀도니까 현재는 용적률만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그럼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인데 어떤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느냐. 여기는 20%하고 향후 2년 이내 이런 지역이다 하는 것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앞에 나와 있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여기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용이한 지역이다. 설치가 쉬운 지역이다. 왜? 이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니까 이거 외의 지역이라 했잖아. 그럼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빼버리고 나면은 녹지지역이거나 관리지역이거나
농림지역이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그럼 이런 지역들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얼마든지 공원, 학교 이런 거 세우기가 쉽죠. 그래서 기반 설치가 용이하다. 그럼 이런 지역에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는 대신에 그 대신에 기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돈을 내놓게 하거나 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위한 땅을 내놓게 하거나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 행위자에게 기반 시설의 설치 등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구역을 우리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다. 그래서 개발 행위를 허가해 줄 테니까 도로나 학교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와 같은 기반 시설의 설치에 돈을 내놓게 하거나 땅을 내놓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담을 주는 구역. 이것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이 되면 1년 이내에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할 때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의 신축이나 또는 증축인데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을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기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돈을 내놓게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내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때 비용은 자 기반 시설 부담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고 이 설치 부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때는 별도의 산정에 의해서 비용을 부과한다. 그럼 요거 이제 용지 환산 개수라든가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산정하는데 이거는 뭐 알 필요 없어요. 돈 받기 위해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실효가 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두고 가면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바로 기반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연동계에 관한 문제인데 페이지 68페이지 봅시다. 자, 개발 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곤란한 지역에 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건데 개발의 규제 수단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면 되는데 현재는 건폐율까지는 강화할 필요 없고 용적률만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이거죠. 그러면 10층짜리를 50% 낮춰보면 5층밖에 못 세우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개발을 하라 해도 개발 안 해. 이것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고밀도 지역, 주거상업 공업지역, 개발 고밀도 지역을 중밀도나 저밀도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거죠. 자,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한 구역. 이것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는 것이죠. 자,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출출구, 주소,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인해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지정 대상 지역이고 그 지정을 할 때 지정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로, 수도 공급,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인데요. 거기서 도로 소비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나번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다번 2년 내에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여기는 맨날 음용수가 쩔쩔쩔쩔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죠. 2년 내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비만 조금만 오면 하수가 범람해가 야단해져.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부제 수업, 2부제 수업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거죠. 자, 이런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거죠. 자, 그럼 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나 하천 이런 특색이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고,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에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강화.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정권자는 아까 보시다시피 누가 지정? 특광특시장소 6인이 지정합니다. 그럼 지정의 절차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특광특시장군수가 공보에 고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시가 되면 효과는 용적률을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개발하라 해도 개발 안 하겠죠. 개발 안 하면 거기다가 개발 규제가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빈 땅을 매입을 한다거나 수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는 그 경우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개발밀도 관리가 주거상업 공업지역이니까 그거 빼고 나면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그럼 이런 지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기반시설의 설치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죠. 이거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지정 고시한 구역을 우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자, 그럼 딴 거 없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행위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부담을 주는 구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개발 행위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에 부담을 주는 구역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의 그 요건은 거기 1, 2, 3번 딱 나와 있죠. 한마디로 여기는 행위 제한이 해제가 되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에요.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 자, 그리고 20% 이상인 지역이죠. 그래서 인구가 20% 이상 늘어난다거나,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다. 자, 밑에 특광특특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법, 다른 법에 의한 제정, 개정으로 인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완화 해제 절차도시고, 또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현황, 인구 증가율을 고려하여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그러면 2017년도 허가 건수가 2016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이거죠. 그리고 전년도 인구 증가율, 17년도 인구 증가율이 16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몇 프로? 20% 이상 늘어난 지역. 그럼 이렇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구가
20% 이상 늘어났다. 그럼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한마디로 뜨는 지역이다. 뭐 하는 지역? 뜨는 지역, 핫한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뜨는 지역에다가 개발이 될 지역이잖아. 뜨는 지역. 이거는 된 지역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다가 지정하는 구역이 무슨 구역? 기반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짓거나 이런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개발 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동시에 도로공원 이걸 같이 설치에 필요한 돈을 내놓게 하는 거야. 이것을 기반시설 부담을 준다고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된다. 거기 또 하나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고, 지정의 절차는 특광 특덕시장 군수가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줄쳐두시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의 특례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2종이란 말을 지우시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을 때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걸로 2종이라는 말을 지우세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자,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요. 2종을 지워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지정효과. 특광, 특시, 특도시장 군수 6인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특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설치 계획의 수립 아까 봤죠.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도 역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설치 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7번째 지정 해제. 구역 지정이 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아까 봤죠. 자, 구역이 지정이 되고 1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래서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거기 줄쳐두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이라는 게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거기 부가대상.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신축이나 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되는데, 이 부가 대상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을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부과한다 이거죠. 그래서 단독주택, 숙박시설에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이거죠. 이때 비용은 어떻게 부과하느냐? 오른쪽.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부가대상, 건축 연면적과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 지자체 부담부를 제외하고 민간 개발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칙이 아니잖아. 다만이 원칙이죠. 다만 줄쳐두시고. 특광특시장 군수가 해당지 기반시설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부담 계획, 거기 줄치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그 부담 계획에 따른다. 자, 그럼 봐봐요. 요거죠.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하고, 그 계획이 없으면 별도 산정 공식에 따라서 부과한다 이거예요. 별도 산정 공식은 필요가 없다 이거야.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그리고 감면 절차가 있고 체납이 되면 그거를 강제로 징수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 보십시오.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데, 기반시 개발 행위와 더불어서 아파트 짓는 것과 더불어서 도로공원, 학교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연동을 해서 설치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시내 한가운데.
그 다음에 외곽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제. 이거를 정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72페이지에 5번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것을 우리가 요렇게 개발의 완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개발의 완화. 그럼 이제 개발의 그 완화의 수단은 우리가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제가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제가 우리는 여기서 개발의 완화가 되는데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제는요, 요런 등식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은 요렇게 우리가 운영된다는 걸 흐름을 잡아두십시오. 자, 지구 단위 계획제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여기서 계획은 구역이 지정되고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에 3년 이내에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실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수립되면 5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럼 5년이 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실효됩니다.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구역이 실효되는 것은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요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맥을 짚어 놓고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 이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는 일기미양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의 기능과 그 다음에 미관과 양호한 환경,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다 같이 일기미양체 시작. 자, 그럼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릴게요. 여기다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요 지역에 여기 일부야. 요 일부를 다시 요거를 평면도로 옮길게요. 요 지역이야. 요걸 이제 크게 그리면. 그럼 요 지역이 요렇게 된 지역이다 이거죠. 그 대구로 말하면 바늘 땅. 서울로 말하면 신도림역이야.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환성되는 지역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지역들은 전부 다 대구시 전체에서 일부잖아. 그러니까 일부가 되겠고, 이 지역의 미관과 도시의 기능과 양호한 환경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하는데, 여기에 1호선, 2호선 환성역이니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근데 건물들은 50년 전에 지어서 너무나 낡았습니다. 도로를 넓히려고 하니까 보상금이 너무 많아서 도로를 넓힐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 이제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빌딩이 세워진 지가 한 50년이 넘은 빌딩들이에요. 자, 50년이 넘은 빌딩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7층짜리입니다. 그럼 이거를 시에서 요거 부수고 새로 지을 때 14층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해주마.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 준 거죠. 맞죠? 그 대신에 도로 부지 요만큼 내주시오. 그러면 옛날에 용도, 백화점이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가도록 돼 있던 그런 지역이야. 백화점이나 호텔, 숙박시설 이런 게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지역인데 그런 용도를 허용해 줄게. 백화점 세울 수 있도록 해줄게. 지금 현재 7층인데 부수고 14층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해줄게. 용적률을 강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거? 완화한 거죠. 용적률 몇 프로? 2배까지 완화해. 그 다음에 건폐율 1.5배. 높이 제한 1.2배. 이렇게 완화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건물주인들이 너도 나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너도 나도 이렇게 이제 건물을 이렇게 높게 세우겠죠. 그 대신에 여기다가 앞에 이렇게 공간을 도로 부지로 이렇게 공간을 내주겠지. 이래 되면은 이 지역이 다시 재생이 되고 도시의 기능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깨끗하게 미관이 정비가 되고 양호한 환경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건물 주인도 건축물 주인도 좋죠. 굿이죠. 7층짜리인데 14층까지 한 배 더, 배를 더 높게 세워서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도 좋죠. 대구시도 좋죠. 아니, 휴지 안 대고 코 풀었잖아요. 10원짜리 돈 한 푼도 안 쓰고 도로 넓혔잖아, 대구시장이. 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 전부 다 깨끗하게 정비가 됐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 계획은 한마디로 누이 좋고 내부 좋은 지역이라 이게. 누구든지 다 좋은 거야. 우리 동네 다 잘 살기 위한 지역. 이것이 뭐다? 지구단위 계획. 누이 좋고 뭐 좋은 지역? 내부 좋은 지역이 우리는 뭐다?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요거를 이름하여 도시군 계획 수립장 지역 일부 기능, 미관, 양호한 환경,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한다. 다 같이 일기미양체 시작. 일부, 기능, 미관, 양호한 환경, 체계적 계획적 관리. 이걸 위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무슨 구역이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잖아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의 안과 도시지역 밖에다가 지정하는 거야. 그럼 안에서는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럼 도시적 바깥에는 전부 다 이미 지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지정할 수 있는 이미 지정은 용도 지구에서부터 그린벨트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경우로서 해제되는 지역 이런 지역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게 바로 페이지 72쪽의 제일 밑에죠. 도시지역 안에서는 임의지정,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대유성 사업지구, 택지개발지구, 관광특구,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거기 58번에 줬죠.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해제 포인트,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 말이죠. 이런 지역이죠. 그럼 이런 걸 다 읽을 필요도 없죠. 한마디로 이게 어떤 지역이냐? 개발 지역이다라고. 저거 무슨 지역? 개발 지역. 이 개발 지역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있어.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주고 있자. 가자.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그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일단 여기 정택이 10년, 그 다음에 시공해 30만, 그 다음에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가야죠. 다 같이 정택이 10년 시작. 시공에 30만. 녹주상공 변경 30만. 자, 그러면 정비구역, 정비사업,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니까 페이지 73페이지 그 책에 보니까 임의지정 제일 위에 임의지정 밑에 계획이라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지우세요. 계획이 요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의무지정으로 고쳐야 되는 거야. 계획을 뭐라고? 의무지정으로 고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미스프린트예요. 자, 그러면 임의지정과 의무지정 이렇게 돼 있죠? 의무지정 고치면 되겠죠? 자, 의무지정 해야 되는 거 정택이 10년 시작.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 그 다음에 시공해 30만인데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뭐 되는 구역?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녹지에서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다 같이. 정택이 10년 시작. 시공해 30만. 녹주상공 변경 30만. 자, 그럼 요거는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자, 이래 봅시다. 여러분, 정비사업이 끝났어요. 정비사업, 그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끝났다. 재건축, 재개발 할 때는 깨끗했다.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다시 이것이 노후화된다. 그럼 슬럼화되기 시작하죠. 그 지역을 다시 재건하고 정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은 의무적으로 그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뭐하라? 지정을 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택이 10년이야. 뭐라고요? 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맞습니까? 없잖아.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잖아.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지구지.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정택이 10년을 정비사업,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야.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무슨 구역? 해제되는 지역.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 자체는 안 돼.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뭐 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규모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녹지에서 보전지역이 죠 주거상업은 개발이잖아. 녹지 보전에서 개발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때는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라. 이게 정택이 10년, 시공해 30만, 녹주상공 변경 30만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일단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50%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용도지구가 폐지가 되고 이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대체지역. 자, 그럼 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적 바깥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책에 있는 거 꼼꼼하게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74페이지에 가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의 실효라고 하세요. 지정의 실효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거 여기 적어놨죠. 구역이 지정되고 몇 년?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구역이 뭐가 된다? 실효가 된다 이거죠. 그게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5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은 뭐가 됩니까? 실효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잘 봐요. 계획이 실효, 구역이 실효되는 것은 3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 그 다음에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5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느냐? 자, 지구단위 계획은 일단 기근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높이 제한. 자, 그래서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거기서는 9가지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인데 3번과 5번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상 3과 5를 포함한 2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는 그러지 않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3이 뭐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고 5번이 뭐냐? 건축물 등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반시설의 기자와 건축물의 건자를 따면 기건이죠. 다 같이. 기건 시작.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은 기건이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와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인데 여기서 건폐율은 1.5, 용적률은 2배, 높이 제한은 1.2배 이 정도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주죠. 완화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니까 여기서 개발의 규제라기보다는 뭐다? 완화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완화라고 딱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건축기준의 완화죠. 여기서 이제 국계법상의 건축기준의 완화해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거기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해서 건폐율은 굵은 것이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5페이지 그 중간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기준의 완화, 대지 안의 조경이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높이 제한,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 이와 같은 기준을 완화하는데 대지 분할 제한이라든가 건축선, 구조설비 이런 기준은 완화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요. 즉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라든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라든가 기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때는 주차장을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뭐한다?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보게 들어봅시다. 안동 하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경주 양동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좀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면 주차장은 그 한옥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한옥을 여기 설치하는데 여기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면 마당이 없어지잖아. 여기는 주차장을 원래 한 대까지 설치되도록 하면 한 대도 안 돼도 되는 거야. 100%까지 완화한다 그거잖아. 왜? 이게 한옥마을이라 하면 이 입구에 별도로 공영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옥마을을 조성해 놨자. 여기는 차 없는 거리가 되는 거니까 주차장이 필요 없잖아요. 100%까지 주차장 설치 기준을 뭐 해준다? 완화. 그러면 한 대 설치하도록 돼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한 대를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돼 있는 지역이라면 차 한 대도 안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차를 세우지 주차장을 한 대를 설치할 수 안 해도 상관없다 그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100%까지 뭐 해주는 거야? 완화해 주는 거야. 주차 한 대를 더 대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100%까지 완화해 준다는 것은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 공영 주차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는 주차장 만들 필요 없다 이거야. 차 없는 거리니까.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100%까지 뭐 해준다? 완화하는 것은 차 댈 필요 없다 이거죠. 주차장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뜻입니다. 알았죠? 그럼 2대 설치되도록 돼 있다면 몇 대까지? 한 대만 세울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거고. 그게 100%뭐 해주는 거야? 완화해 준다 이게. 알았죠? 이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정리한 거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앞에서 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페이지 56페이지부터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56페이지부터 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시료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에서 67페이지까지 갔죠. 67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부터 지금 75페이지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더듬어 보면은 일단은 이거죠. 우리 국계법에서 자, 국토의 계획 및 자, 이용에 관한 법령은 계획 파트와 이용이야. 그래서 이제 계획 파트를 우리가 받고 이용 파트를 봤는데, 이용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를 우리가 먼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파트하고 사업에 관한 파트를 봤는데, 우리 교재가 사업이 먼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것을 봤죠. 이거와 더불어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도를 봤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그 장기 미집행 경우에 대해서 실효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파트를 아까 봤을 때 개발에 규제가 있고 개발에 완화가 있다라고 했죠. 개발의 이제 규제 파트는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했죠. 자,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까 건물 토토토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의 연동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셨죠. 연동. 그래서 연동은 우리가 개발 밀도 무슨 구역? 밀도 관리 구역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무슨 구역? 시설 부담 구역.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된 지역이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될 지역이다. 여기는 주거상업 공업적이 중심이고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거는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고 이거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여기는 용적률 50% 강화하는 것이고 여기는 돈을 부과한다.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도로부지나 이와 같은 도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내게 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에 부담을 주는 구역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한다. 구역이 지정이 되면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만약에 1년 이내에 이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제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완화로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제를 우리가 보셨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제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일기미양체라고 했죠. 자, 도시군계획 수립의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의 기능과 미관,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은 일단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죠. 자, 구역이 지정이 되면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자, 계획이 수립되고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구역이 지정이 되고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럼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뭐가 된다? 다음 날에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계획이 수립되고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해야 되는데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이 지구단위 계획이 뭐가 된다? 해제가 된다. 실효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럼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의 요건이죠. 도시적 안과 밖으로 보고 도시적 안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있다. 그 의무 지정만 머릿속에 새겨주자. 정택이 10년, 시공에 30만, 녹주 상공 변경 30만.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이 흐름만, 이 체계만 탁 이렇게 이 흐름만 2달 동안 여러분 이 파트는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 이 흐름만 요것만 딱 잡을 수만 있다면은 공부 거의 다 한 거예요. 잡아놓고 세부적인 거는 1, 2월 달에 가서 한번 잡고 3, 4월에 더 세밀하게 한번 잡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공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잡아서 체계를 잘 잡아주시면 바로 공법은 아주 공부하기 쉬운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계법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들어가서 출제 비중도가 높은 순서대로 강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오늘 여러분 공부하는데 힘 안 들었죠? 네. 네? 네. 뭔 말이에요?
실효고시를 해라는 말이야? 고시를 해라는 거야? 뭐를 묻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날 효력을 요 책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는데 잃는다는 것이 실효죠. 그럼 시장을 그대로 한다는 거니까요. 아, 참네. 실효가 된다면, 자, 구역이 지정이 되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3년 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잖아. 그럼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게 죽는단 말이야. 죽는 게 실효된다 이거야. 구역이 지정이 안 된다. 이게 없어진다는 거야. 이제 구역이 지정된 게 해제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었다가 3년 내에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이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되고 몇 년 내에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사업을 착수 안 한다 하면 이 계획 자체가 없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요. 구역이, 그럼 여러분, 요게 5년 내에 사업에 착수 안 하면 계획만 없어지죠? 어?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걸로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지역에 구역은 그대로 남아있지? 그거 잘 보라고요. 구역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구역이 실효되는 것은 구역이 지정되고 3년 내에 계획의 수립이 안 됐을 때 구역이 뭡니까? 해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고 5년 내에 착수 안 하면 그 계획이 뭡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없어지면 나중에 이것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니까. 구역이 지정이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고 3년 내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3년 된 날 다음 날에 구역이 실효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5년 내에 착수 안 하면 계획 자체가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효된다 이 뜻입니다. 계획이 없는 걸로 된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3년과 5년 이거를 기억하면 된다. 이해되나요? 예. 자, 오늘 여기서 접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